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잠깐 하고 넘어가도 지식이 쌓여요. 근데 수학은 앞에 거를 복습 안 하면 다음 게 힘들어지고 예습을 안 하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느냐. 혹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요? 문제집 1시간 해라, 인터넷 강의 1시간 들어라, 예습 복습 1시간씩 해라. 뭐 뻔데니까 형님 할 정도로 뻔한 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방학을 늘 반가워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엄마의 잔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학부모 입장에서 변명을 좀 늘어놓자면 다른 아이들은 새학기 준비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또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도 열심히 채워넣는 것 같아서 그 조바심이 나서 더욱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조급함 때문에 어머니들 절반 이상이 방학이 되면 자녀들에게 매일 2시간 이상씩 공부를 시킨다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끝난 후에 2시간 이상씩 매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밀린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 경험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그게 골고루 익혀져야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밀린 공부만 하실 게 아니라 밀린 놀이, 밀린 그렇죠. 체험 이런 네. 것도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공원 또는 지자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단체를 활용한 무료 체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방학 때는 꼭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방학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공부한다고요? 네.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데. 예. 2시간 놀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 특히 그 여름 방학 같은 때는 사실 그 방학 때는 또 수영장을 좀 다녀야 되잖아요. 저 때는 이제 딱 수영장 한번 가잖아요. 그럼 딱 아침에 개장할 때부터 가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한마디로 뽕을 뽑다 왔죠. 네네. 근데 그 가면 이제 처음에는 갔다가 보면 살이 막 불어요. 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살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이 눈이 그때 살이 지금 불어갖고 덮어서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살이 가라앉질 않았고. 아직도 안 가라앉아가지고 적당히 다녀야 됩니다. 네, 아마 이리 씨 얘기를 듣고는 아이들은 굉장히 반겨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초등학생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밀린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입학사정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준비하느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활동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보통 3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방학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전공에 맞는 토론이나 실험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산출물이나 보고서를 쓰는 활동들은 지금 앞에서 말한 이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중학교와 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독서를 많이 해놓는 그렇죠. 것이 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방학이 애들한테 정말 방학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꼭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학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아이, 또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타협점이라는 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타협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선생님들 말씀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승현 아나운서 말대로 그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절반 하면 가장 좋은 방학이 아닌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방학 때는 좀 놀기도 했지만 또 부족한 과목을 집중해서 한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로 가보면 열심히 일한 당시는 이제 좀 떠나도 되는 거고 열심히 논 당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열심히 일한 당시는 더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열심히 논 당시는 또 더 노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그렇네요. 이게 수학으로 딱 집중을 해보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잠깐 하고 넘어가도 지식이 쌓여요. 근데 수학은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나선 구조로 돼 있어서 앞에 거를 복습 안 하면 다음 게 힘들어지고 예습을 안 하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수학만큼은 반드시 일정 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을 방학 때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집으로 좀 꾸며봤어요. 아, 혹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요? 뭐 문제집 1시간 해라, 인터넷 강의 1시간 들어라, 예습 복습 1시간씩 해라. 이거 번데기가 형님 할 정도로 뻔한 얘기, 끝 얘기, 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범한 얘기라면 저희가 굳이 오. 특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건 맞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내 아이의 성향과 내 아이의 성격에 맞춰서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마 오늘 방송 함께 하신다면 든든하게 여름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 13점에 네. 집중력 제로. 불만은 엄청 많은 아이 하다 보니까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도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다행이네. 학습법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어우. 자,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제안해드리는 학습법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원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 수학 공부를 채울 수 있는 보충 공부법으로 학원을 지금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엄마들 입장에선 가장 쉽게 떠올리고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학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다 있는데요.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 일단 진도는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면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숙제가 나가고 아주 적극적인 학원들은 숙제를 해야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학습량은 잡히는 거고 네. 또 다른 장점 하나가 난이도별로 할 수가 있어서 내 아이가 실력이 좋으면 실력이 좋은 과정으로 안 좋은 과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단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내긴 했는데 학원에서 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그렇죠. 하고 그냥 뻔하게 수업만 듣고 오는 경우가 있고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보내는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엄마들의 욕심이 내 아이는 실력이 안 좋은데도 꼭 좋은 아이 반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엄마의 선택이 장점 위주로 간다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 선생님 얘기에 좀 동감하는데 네. 그 사실 그 학원의 장점은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말고 진정한 장점은 뭐냐? 정말 예쁜 여학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남학교 다녔으니까 그 좀 마음에 드는 학생 한 명 있으면은 네. 학원을 안 빠집니다. 계속 다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케이스죠. 아휴. 학원을 옮기는 경우는 뭐냐면 그 여학생이 어떤 남학생하고 사귄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옮겨요. 옮기는데 어쨌든 뭐 그 친구 때문에 이제 학원을 안 빠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수학 진도를 막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선생님하고 다른 아이들만 막 달려나가요. 어느 순간 나만 수학의 미아가 되어 있어. 마치 그 뮤직비디오 한 장면 아니 같아요. 너무 네. 적절한 표현이네요. 진짜 수화 속에 미아가 되는. 미아가 됐어요. 그때 딱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뭔가 그 낯선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예.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학원이라는 것은 맞는 아이 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어떤 아이는 좀 학원에 보내도 좋고 어떤 아이는 옳지 않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제자들을 봐도 학원에 갔을 때 효과가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네. 효과가 있는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경쟁 구도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오랜 시간 계속될 때 어려움을 느끼지만 학원에서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과 경쟁 구도 안에 있을 때 좀 더 잘하게 되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게 돼서 친구들과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면 거기서 친구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이 맞는 친구들이고 약간 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는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그 순간에는 알아듣지만 시험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가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끝나고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함께 놀까? 그다음에 PC방에 언제 네.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이의 성향상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나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원 선생님께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이 아이의 성향이 이렇다라고 하는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학원 그 생활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제 제자 중에서도 학원에 딱 적합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혼자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 지켜봐 주면서 항상 옆에 있어주길, 친구든 선생님이든 엄마든 있어주길 바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혼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학원이 딱 안성맞춤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혼자서 실천하기가 어렵거나 게으른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도 일단 학원에 가는 순간 그런 학원 가는 일과 자체가 공부 시간으로 정해지고 학원에 있는 시간만큼은 공부 학습하는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학원이 적합합니다. 또는 이제 열의가 뛰어나서 혼자 공부하는데 해답지나 인터넷 강의를 보고도 혼자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매일 가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어린이들도 좋고 이제 저 같은 이제 맞벌이 엄마 아빠를 둔 그런 자녀들도 학원이 아주 안성맞춤이죠. 대신 어머니께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주는 게 좋고 체크도 한 번씩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얘기처럼 정말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낼 때 좀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적별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습 위주로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고 그날 배운 거를 개념 복습을 확실히 하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복습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은 선생님이 의욕이 강해서 애들하고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좋다면 네. 중하위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좀 자상한 선생님, 그리고 차근차근 복습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학생들보다는 이 아이가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를 물어봤을 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복습 위주의 학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수학 학원 다닐 때 보면은 좀 특이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서양화 그림 그리는 그 아저씨 중에서 밥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머리 이만하신 분. 네, 해가지고 네, 네. 뭐 페인트 엄청 어렵게 그림 그리면서 참 쉽다고? 쉽죠? 참 쉽죠?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 학원 선생님이 그걸 약간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갖고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막 이렇게 풀면서 참 쉽죠? 참 쉽죠?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학원은 제가 다니고 싶지 않겠죠? 그냥 넘겼어요. 어렵더라고. 네네. 유씨 말씀하신 대로 학원 선생님이 자기와 맞냐 안 맞냐 너무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또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어떠한 수업을 듣고 자기 주도 학습을 수업 들은 시간만큼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계속 듣기만 해서 자기 안에 남는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하지만 이제 좀 하위권 학생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양을 많지 않게 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면 무조건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뒷부분, 후행학습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한 후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공부방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가끔씩 그 솔루션으로 학원보다 또 공부방을 그 권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방을 잘 경험해 보지 않아서 좀 더 세심한 그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경우 공부방을 저희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공부방이 효과적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선생님? 네, 공부방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학원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공부방은 사실 그 학습도 하지만 보육,
케어의 의미가 더 아, 큽니다. 그래서 네. 장시간 동안 아이들의 숙제 검사도 하면서 생활 습관도 기르고 간식도 주고 밥도 주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 주로 가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학원으로 바꿔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갈량이 학생이든 아니면 얌전한 학생이든 성격에 상관없이 보통 이제 공부방을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단 이제 누군가가 공부에 개입하거나 지켜보는 게 부담스러운 어린이라던가 성적이 매우 상위권인 어린이들, 네. 탐구 욕심이 강하고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학년 어린이는 공부방을 활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공부방을 선택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미 그곳을 졸업했거나 다녔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함께 해서 아. 고르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원은 칠판 강의를 하는 거고 공부방은 독서실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면 선생님만 수업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가고 그 중간에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오고 이런 게 이제 공부방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학원 수업처럼 일방적인 강의한테 익숙하지 않는 좀 성적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내 스타일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이기 때문에 공부방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가서 선생님한테 자주자주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이라고 하면 그 저는 밥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은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좀 계속 해줘야 그 감각이 유지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학원보다는 공부방 공부방 스타일인 것 딱이었어요.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딱 붙잡아 앉혀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공부방과 학원을 선택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부모님께서 선행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학원에서도 그 부모님의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도를 급하게 나가는 것이나 아니면 문제집을 이만큼이나 풀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진도를 많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좀 버리시고 이 아이에게 적합한 진도가 무엇인지, 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원이라든지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 학원 가지 않을래, 공부방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야, 너 이번 방학인데 무조건 가야 돼 라고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을 쑥쑥 올릴 수 있는 방법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여러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계획을 해서 그 공부를 실천하는 게 좀 어려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고요. 복습이 좀 절실한 아이는 공부방, 우리 이리 씨 같은 학생은 공부방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 동안 수학 성적을 쑥쑥 올릴 수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1대1 지도 다음 키워드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1대1 지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액과외를 하려는 거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수학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1대1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대1 지도는 어떤 아이한테 적합하다고 보세요?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요? 누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은 딴 생각을 하는 나 같은 아이한테 필요하다. 네. 자꾸 말을 시키고 물어보고 해야지 집중을 하거든요. 뭔가 집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아이. 제가 이 수학을 하면서도 이 선생님들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자꾸 할 수 있게끔 계속 물어봐줘야 돼 나한테. 그렇죠, 맞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저런 이리 씨 같은 아이들이 네.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 경우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나를 생각해보니까 1대1 과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전 과목 잘하고 수학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도형 감각, 그 공간 감각 부분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교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벽돌을 가지고 길게 연결하면 몇 개 정도면 될까? 그럼 애들이 보통 7개요, 8개요, 9개요 그러는데 걔 혼자서 50개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 부분만 그러지 했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맞벌이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귀하게 3대 독자라고 귀하게 기르셔서 흙만 먼저 또 애비 과자 상자를 뜯으려도 일로 와 내가 뜯어줄게 해갖고 이런 조작이나 이런 활동들이 원천 봉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종이를 통해서만 했지 뭐 이렇게 조작이나 활동을 통해서는 위험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그 부분만 길러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는 1대1 개인 지도를 통해서 그 도형 감각 공간 부분만 특별하게 보완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1대1 개인 지도는 그 부분이 특히 후행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좀 막 애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영웅심에 나서는 친구들이나 산만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개인 지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또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학원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맞지? 그러면 네라고 네. 이해됐지. 아, 이해가 이러면서 되어야만 해. 네,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엔 이해가 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깝깝해하는 안타깝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하지 못해서 그 흐름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고 패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문답을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학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개인 지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초등학생들은요 이렇게 쾌활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무심코 말한 말이나 특징 같은 걸 잘 기억했다가 너 저때 그랬지? 뭐 기억을 해주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서 와 하면 열면서 너무너무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초등학교 때 다루는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을 보면은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의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일상적인 예를 다양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일단 선생님과 마음이 통하고 좋아하면 굉장히 열혈적으로 열심히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해서 정말 아이와 잘 맞는지 그렇죠. 정도를 네.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뛰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지도할 때 문제 해결력이나 이해력에 대한 칭찬을 꾸준히 해주면서 도전할 거리를 계속적으로 준비해와서 제공해주는 선생님이 좋고요.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틀렸을 경우 부끄러워하지 않고 괜찮다고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서 쉬운 문제, 도전할 만한 문제를 한 80~90%를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선생님 얘기도 제가 좀 이해가 많이 됐는데 근데 정말 특이하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있죠.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너무 산만한 거예요. 웬만한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네. 그런 산만함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아이한테는 어떤 선생님이 좋냐면 그 학생보다도 더 산만한 선생님이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막 수학 얘기 조금 하다가 내가 요즘에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생활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하고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다 공감대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랑 조금 공감 있는 수학 얘기 잠깐 나오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산만한 선생님이 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건 살짝 도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는 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거는 애도 행복하고 그 선생님도 행복한데 돈 내는 엄마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선생님. 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그 1대1 지도를 많이 받아본 애들은 있잖아요. 선생님을 다루는 법을 알아요. 이게 애들도 이제 이 선생님 스타일은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가고 숙제 검사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경험이 많아서 네가 이렇게 하려는 것까지 알아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수학을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좋은 것과 전달력이 좋은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아이가 뭘 강하고 약한지를 잘 알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대1 통해서 습관이 잡히는 게 목적이면 습관을 잡히는 거고 1대1 통해서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면 성적이 올라가는 그 소기의 목적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1대1로 그 개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수업 공부량, 학습량, 그리고 또 시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까 전에 학원 시간과 비슷한데요. 일주일에 2번에 3번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 이꼴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학 공부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배우는 시간과 익히는 시간이 좀 분리가 돼야지 될 텐데요. 배우는 시간만 너무 많다 보면 학생들이 그것을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학습을 하고 하루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1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개인 지도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3번 1시간 정도면은 이제 적당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키시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그 공부가 끝난 후에 복습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복습도 이루어지지만 교과서하고 수학 익힘에 대한 공부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보다 어려운 문제집 말고요. 조금 수준이 낮은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수학은 진짜 규칙성이거든요. 매일매일 네.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1대1 개인 지도라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시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실 화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1대1 개인 지도가 가능한데 어떤 아이들한테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스멜에 민감한 아이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요즘에 날씨 덥고 그러잖아요. 그 방해 요소가 그쵸. 없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더워갖고 막 땀도 막 잔뜩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땀 냄새 나지. 아. 게다가 신발 벗었더니 발 냄새 나지 그러면. 저는 화상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스멜이 민감한 아이들은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냄새 네네. 맡으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깔끔한 친구들은 약간 1대1 화상 과외가 맞지 않을까.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개인 지도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오면 화장품 냄새가 참 좋았는데 남자 선생님이 왔는데 진짜 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요? 어머니한테 발 냄새 때문에 관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럼 혼나죠, 어머니한테. 난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마지막 개인 지도를 한 달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발 냄새 때문에 관뒀습니다, 저도. 근데 화상과외라는 게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만 얘네 집에 가지 않는 거지 약속한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질문하는 거를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맞춤식으로 할 수 네. 있고 약간 저렴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화상 강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둘이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 아주 따끔하게 귀도 잡아 당길 수 있고 야 임마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정도 의욕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엄마가 좀 지금부터 선생님 오실 시간이다 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텔레비에 나올 시간이다, 인터넷 나올 시간이다, 그렇죠.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선생님을 사실 엄마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아니 수업 끝나고 나서 엄마하고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면 네. 이런 아이들은 그 1대1 화상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난히 또 여러 명이 모이면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그리고 또 특별히 특정 단원에 많이 약해서 이 부분만 좀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아이라면 이렇게 1대1 지도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름방학 동안 수학 성적을 쑥쑥 올릴 수 있는 방법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함께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스로 학습입니다.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꿈 같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돈도 안 들고. 아, 그럼요. 내 아이가 이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더욱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긴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6글자가 스스로 척척척. 굉장히 말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기본 학습 능력이나 개념이 잘 잡힌 친구들, 그러니까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은 믿을만 하죠. 근데 무조건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을 잘할 거다라고 맡겨둘 수는 없고요.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혼자서 계획해서 공부도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답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잘하는 네.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보고 이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렵다면 형, 누나, 엄마, 친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그 몰랐던 것을 해결하고 오답 노트를 혼자 스스로 쓰려고 하는 그런 처리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스스로 학습을 잘합니다. 네. 또 성격적으로 본다면 약간 적극적인 친구보다는 소극적인 친구,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때 부담스럽고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친구들이라면 이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낫죠. 네. 다른 과목은 사실 스스로 학습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수학은 좀 힘들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데 수학은 앞에 부분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질문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정하고 점검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학습에 맞는 거죠. 제 중고등학교 때 딱 저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달성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네. 오늘 몇 시간 하기로 했고 몇 문제 풀기로 했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하고 나서 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잡혀 있는 즉 상위권 아이들이면서도 네. 자기 점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이 딱 맞습니다. 근데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네. 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학습을 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아니, 그래도 결과가. 그렇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스스로 할 수는 있긴 있다. 단지 이제 또 누가 그쵸. 야, 너 뭐 공부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코치해주는 사람은 한 명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뭔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준다면 혼자 가는 길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잖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깨우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진짜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선생님. 그냥 긴 시간을 이제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게 이제 첫걸음일 텐데요. 네. 이제 크게 혼자 공부하는 학습이라고 하면 문제집 푸는 거, 오답 정리, 인터넷 강의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포인트는 자기 능력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거를 점검하겠다는 그런 각오. 이런 게 이제 자기도 학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는 학생인데 선행을 하는 경우라면 글줄로 잘 설명되어 있는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자기가 틀린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3번 틀린 것을 답안지를 보면서 적어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해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첫 번째는 답안지를 그냥 베껴서 써보고 두 번째는 그냥 상상해 보면서 쓴 다음에 그것을 빨간 펜으로 고쳐보고 그 다음에 아예 가리고 써보면서 그 문제에 숨어 있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후행학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후행학습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복습하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네.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올바른 문제집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기준은 성적이겠죠. 아무래도 상위권인 친구들은 문제집을 고를 때 개념 설명은 거의 없고 이제 서술형 문제나 심화형 문제, 응용 문제, 창의력 문제, 스팀형 문제 같이 조금은 도전할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문제량이 아주 많고 네. 그 유형이 조금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서 그 유형별로 많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해설이 친절한 문제집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문제집보다는 약간 자습서의 형태처럼 개념에 대한 설명이 많고 읽을 거리도 많고 이제 문제량은 적어서 기본 문제 정도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죠. 네. 일단 뭐 문제집은 부담 없이 좀 가격이 싼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안 풀어도 네네. 어머니한테 덜 혼나요. 아, 그래요. 덜 혼나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하면서 그 우리도 양복점도 맞춤 양복 있잖아요. 있죠. 딱 문제집도 딱 가면 나한테 딱 맞는 문제집을 뽑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미 열려 있죠. 그런 열려 시대는. 있어요? 이미 그 문제풀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내 수준을 넣으면 나한테 맞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좀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개념을 잘 설명한 문제집을 고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하위권 친구들이라면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연습 문제들이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은행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고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문제를 풀고 문제 은행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학생들이 이제 개념 문제를 풀고 문제 은행식의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응용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 유형을 잘 이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네. 그리고 특히 수능 기출 문제를 바로 풀면서 그걸 풀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도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수학이 싫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개념, 문제 은행식 문제, 활용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순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욕 떨어져.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아요. 그렇게 괜히 경험해 본 적. 개념 이해했다가 어차피 실전에 가면 이런 문제 풀 텐데 하면서 그렇죠. 어려운 거를 그걸 괜히 봐가지고 아유 공부해도 안 되겠구나. 역시 안 돼. 이런 이런다니까요. 거죠. 인터넷 강의 얘기도 나왔는데 인터넷 강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유명 강사의 강의를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쏙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매우 좋은 면이 많은 강의죠. 근데 단점은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들을 수 있어서 들을 때 아예 다시 안 듣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인터넷에 또 듣다 보면 거기에 그 강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웹툰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런데 빠지지 않을 의지는 맞아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멍 하고 이제 강의를 감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어느 강사의 강의가 좋냐고 물어보면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어느 강사의 특징은 어떻고. 근데 지가 배운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 하고 강사만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도 열심히 필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 오답 노트도 적는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거의 같은 행동을 해주면 많이 보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을 때 질문 게시판이라는 게 요새 잘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질문을 하면 나름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좀 일방향인 방송이긴 하지만 쌍방향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 게 좋아요, 선생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설명할 때 그 학년 수준에 맞게 네. 손쉽게 설명하고 얘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가 좋고요. 그리고 문제도 보면은 그 교재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일정한 문제 유형에 많이 편중이 돼서 이루어지는 강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이 다양하게 접해지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미 강의는 찍어서 나왔는데 내가 틀린 문제는 없거든요, 그 강의에. 그럴 경우 Q&A 게시판에 올리면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다 답변을 달아주시고 때로는 영상을 자기 혼자 찍으셔서 올려주시는 선생님들도 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이 되는 그런 강의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선택할 때는 리뷰 있잖아요. 그 리뷰를 많이 보시고 또 맛보기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는 한 강의씩 이제 무료로 이렇게 쉽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인강을 잘 선택하면 좋죠.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인강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 중, 하로 똑같은 단원에 대한
다른 강의들이 열려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개념이 필요한지, 문제풀이가 필요한지, 그렇죠. 네. 아니면 기출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맛보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리 씨 같은 경우는 예쁜 선생님이 나오면 열심히 그렇죠. 보게 되거든요. 예쁜 여자 선생님이 네네. 나오는. 엄청 네. 집중하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이제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근데 유의할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이제 고르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정말 신기한 풀이 방법, 이렇게 풀면 되게 쉽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게 혹해서 그걸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술을 익히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개념을 익히지 않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기 때문에 개념과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한테는 다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학원이든 개인 지도든 전부 다 바라는 게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그럼요. 학습 습관을 제대로 잡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께서는 카더라 통신을 너무 신봉하지 마시고, 또는 지속적인 잔소리와 무리하게 과도한 학습량을 제한한다더니 어머니께서 직접 계속 지도를 하시겠다고 아이에게 이제 개입할 경우 받아들이는 아이는 괜찮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아이가 좀 거부감을 보이면은 이렇게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체크 위주로 하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에게 가장 좋은 엄마의 역할은 칭찬입니다. 네. 막 이렇게 숫자를 휘갈겨 쓰면은 왜 이렇게 써가 아니라, 어머 그 와중에 칠자를 너무 잘 썼다. 어머 칠 정말 잘 썼네 네. 하고 칭찬거리를 찾아서 늘 격려해 주시면 아이가 바뀝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학교에서 쓰는 방법 중에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질문에 대한 해소와 그다음에 수학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쓰는 방법이 이제 일십백천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네. 1. 하루에 한 문제 이상 질문하고 10. 10문제 이상 풀고 네. 100분 이상 공부하면 1000 수학 천재가 된다라고 하는 우와. 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100분 이상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은 50분 정도 공부하면 될 텐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00분 정도를 꾸준히, 그리고 10문제 이상을 꾸준히, 그다음에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자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제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십백천. 너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까지 가야죠. 만. 만. 선생님도 만만해 보인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네,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 나오길래 네. 하루에 한 문제만 풀면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가뿐하게 생각했는데 당황했네요. 아니, 저는 오늘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그래요? 훈훈하다부터 뜨거웠는데 어, 사실 이게 방학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요즘에 그 일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방학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을 잘 보내겠다. 네네네. 한가하다고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때 더 뭔가 준비해가지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십백천을 본인한테 맞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시나리오를 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만만해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 너나 잘하세요. 아니 누나한테. 네, 오늘 저희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맞춤 수학 학습법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우리 아이 새학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부족했던 수학 공부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런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시간이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변함없이 수학 고민을 들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수학 고민이 있으시거나 수학적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